자, 시간이 됐으니까 우리 세 번째 시간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책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들어가면 우울하니까 스트레칭 한번 해보실까요? 자, 움직이세요, 여러분들. 이게 힘들 때, 그리고 스트레스 받을 때 움직이는 것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자주 스트레칭 하자고 할 텐데,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웃기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책을 한번 펴볼게요. 진위노동법을 보시면 목차 한번 훑어보실래요? 여러분들 제본 교재라서 목차 없으시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편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이 있어요. 그리고 장 밑에 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카페에 제가 어저께 3판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좀 추록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자료 올려드렸고요. 그거 올려드리면서 목차 파일만 또 따로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공부하시다 보시면은 이제 막 파고치는 느낌이 드실 수 있을 것 같다, 드실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목차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확인을 좀 하고 보시면은 이렇게 좌표를 좀 찍어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 있는지.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좀 봐드리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크게 노동법에 이제 두 줄기 이제 곧 설명을 해드릴 텐데, 개별적 근로관계가 있고 집단적 노사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총론 파트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개관하는 파트. 해서 개관하는 파트에서 기본권 부분은 뒤로 유보를 하고, 제가 노동법이 뭔지랑 종류 이제 간단하게 오늘은 이렇게 하면은 딱 시간이 맞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바로 이제 넘겨보시면은 제1장에 제1편의 노동법 총론에서 제1장의 노동법의 의 나오죠. 그래서 제1절의 노동법의 의의 나오는데, 이 부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사실은 이런 거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중요한 게 너무 많아서. 근데 저는 이제 기업 강의 같은 데 가도, 그리고 노무사 시험보다 더 시간이 부족한 변시 강의를 가도 종속노동은 꼭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사실 이제 노동법의 큰 두 줄기를 조금 이해하고, 우리 어쨌든 노동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종속성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연기에만 이렇게 좀 자세하게 할 수 있어서, 이거는 시험 문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거 뭐 써라 이렇게는 당연히 안 나오는데, 그래도 한번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 보시는 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법이 왜 생겼는지부터 이제 보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자본주의 체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막 전환하는 시점에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 자본주의라는 거 이제 시장에서 상품이 거래되는 걸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상품이 거래가 되려면 이제 사람들이 대등하게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면서 다양하게 계약 관계 같은 거 맺고, 이런 것들이 이제 법과 제도로서 정비가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걸 잘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대원칙이 뭐냐면은 근대 시민법의 3대 원리라고 합니다. 요거 세 가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아주 중요한 원칙으로 이렇게 철저하게 적용이 됐었는데,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이제 네 거 내 거 명확하게 구분해서 절대적으로 보장을 해주고,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법률행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리고 제일 보편적인 게 계약이잖아요. 계약 자유의 원칙. 그러니까 계약 체결할지 말지나 상대방 절차, 방법, 형식 이런 거 전부 다 포함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다양하게 거래관계 같은 걸 함에 있어서 본인이 잘못한 것만 책임져라. 이게 이제 3대 원리라고 하거든요. 이걸 이제 철저하게 적용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민법상 원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민법이라는 게 제가 바로 직전에 사법의 한 종류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 사법은 공법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양 당사자가 모인 걸 전제로 한다 말씀드렸죠? 서로 대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대등한 걸 전제로 이걸 철저하게 적용하는 건 바람직할 수 있는데, 형식적으로는 대등한데 실제로 대등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어떤 관계냐면, 기업과 소비자, 그리고 사용자와 근로자, 이런 관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보는 계약을 체결하는 주체인데, 실제로 보니까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고 대등하지 않고 불평등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합니다. 우리 노동법 공부하니까 노동관계 쪽으로 보자면,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을 해보셨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노동시장에 있다는 거는 사실 이제 우리의 노동력을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동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취업할 곳을 찾는 것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같이 일해줄 사람을 찾는 것이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근로계약 같은 거 체결할 때 우리에게 뭐 이렇게 협상력 같은 게 있나요? 없어요. 그냥 이제 사실은 이런 거죠.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그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나는 이제 내 노동력을 사줄 사람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좋은 일자리나 일자리 숫자 자체가 한정되어 있는데 일할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시장 원리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단가가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임금도 계속 저임금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발생하는 겁니다. 근로시간 막 하루에 막 3, 4시간 자고 막 일하고, 막 위험한 데서 일하고, 막 애들 이제 막 한 8살밖에 안 되는 애들 막 한 3시간 재우고 막 일하고, 하루에 뭐 500원 주고 막 이런 일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뭡니까? 다쳐도 회사가 뭔가 잘못하고 이런 걸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모두 못해요. 손해배상 청구도 못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막 발생합니다. 그럼 사실 이런 경우 발생하면 여러분들 뭐가 또 인지상정이죠? 사람들이 모여요. 모여가지고 와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집단행동 좀 해보자. 하는데 그것조차 뭐가 되는 거예요? 회사에 대해서 협박하는 거고. 파업하면 업무방해고. 회사에 손해 발생했으니까 아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나 손해 발생했으니까 손해배상해라. 막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모두 할 수가 없다. 단결활동 같은 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해서 그 과정에서 뭐가 생긴 것이다? 노동법이 생긴 것이다. 이건 전부 다 이제 이 시민법 3대 원리를 이제 수정하는 과정에서 사회법이 등장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노동법이 생겼다. 요 맥락을 여러분들 우리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한번 이제 제가 기억한 게 해드렸고요. 요거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제 노동법이 왜 생겼는지를 이해하는 게 핵심인데, 노동법은 왜 생겼다? 근로자랑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뭐가 아니어서 대등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요 종속성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는 것에 출발이 되는 거예요. 바로 들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노동법은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요. 우리나라에 노동법이라는 세 글자를 가진 법은 없어요. 그냥 이런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다 모아가지고 그냥 우리가 노동법이라 부르는데요. 이 노동의 특성을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해요. 이 노동은 노동관계를 규율하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가 이제 종속노동이라는 게 있고 독립노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겁니다. 그 자본주의 사회를 살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죠? 돈이 있어야지 살 수 있어요. 근데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몇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다. 뭘로 뭘 번다? 돈으로 돈을 버는 방법. 노동으로 돈을 버는 방법. 처음부터 금수저고 돈이 많다. 그러면 일 안 해도 돈이 계속 생길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뭘 해야 돼요? 노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 저 지금 뭐 해서 돈 벌고 있어요? 저 노동하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건 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도 노동을 해서 돈을 벌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근로자분들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인 근로자분들도 노동해서 돈을 버시죠. 근데 우리 노동법은요, 여기서 얘기한 노동은 저 같은 노동은 원칙적으로 규율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노동을 하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면 타인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노동을 하거든요. 자기를 위한 노동을 하면서 저는 저를 위해서 돈을 벌어요. 전형적으로 자영업자라고 하죠. 이런 노동의 특성을 제가 이제 독립노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특성을 가진 노동을. 누구를 위해서 노동을 하는가? 나를 위해서 노동한다. 이해되시죠? 그럼 반대로 일반적인 근로자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일해요? 타인을 위해서 일을 해요. 회사를 위해서, 사장님을 위해서 일을 해요. 그죠? 그런 분들이 전형적으로 뭐다? 종속노동입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법은 여러분들 전형적으로 어떤 노동을 원칙적으로 규율한다? 종속노동이요. 근데 이 종속도 여러분들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물론 교수님들에 따라서 더 세부적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는데 이 큰 두 가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 전체적인 맥락을 잡고 근로자성 판단도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요거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제가 여기다 판서를 어떻게 해놨냐면은 경제적 종속이랑 인적 종속을 해놨어요. 자, 일단 첫 번째 그 경제적 종속. 이 경제적 종속은 뭐냐면 방금 전에 제가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돈이 필요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죠. 근데 돈을 벌 때 돈이 없는데 돈으로 돈을 벌 수가 없으니 뭘 해야 된다? 노동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주려면 누가 필요해요? 내 노동을 사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서 오는 종속성이 경제적 종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타인과의 취업관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데서 오는 종속성.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노동시장에서 제가 아까 이제 노동력이 거래되는 거 전제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취업시장에 뛰어들었다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막 좋은 회사들 있죠. 거기서 채용 공고 떴어요. 자, 이력서랑 자소서 한번 써볼게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신입사원을 뽑는데 뭐 이렇게 막 내용을 보니까 연봉, 뭐 회사 내규에 따름, 그리고 이력서에다가 희망연봉 기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근로시간, 뭐 법정 근로시간, 그리고 회사 내규에 따름 뭐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 이력서에다가 이제 씁니다. 아, 그래도 근로계약의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임금, 희망연봉 기재하라 그랬죠. 얼마 기재해 볼까요? 그래도 한 1억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신입사원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물론 그 신입사원인데 연봉 많이 주는 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거기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막 1억, 2억, 3억 질렀어요. 채용이 됩니까? 안 되겠죠. 이런 거예요. 근로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주 40시간 하고 있는데 제가 몸이 약해갖고 저 주 20시간만 하고 싶은데 됩니까? 안 됩니다. 전 여행을 좋아해서 1년에 한 30일 정도 휴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근로계약을 체결을 할 때 원래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르면 서로 뭐 해야 돼요? 주거니 받거니 협상하고 해가지고 계약 내용을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면 내 노동을 사줄 사람에게 사실은 이제 그게 결정권이 정해져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혹은 체결된 근로계약을 변경할 때 뭐가 없다? 협상력이 없고 회사가 제시한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경제적 종속성이에요. 근로자 개인은 뭐가 없다? 협상력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 노동법은 제가 아까 왜 생겼다 그랬어요. 이 협상력이 없다는 것도 결국 그냥 근로자가 약자고 사용자가 강자라는 겁니다. 경제적 실력 차이, 사용자는 자본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불평등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노동법이 생겼는데 그 생긴 그 방향성을 여러분들은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헌법을 한번 펴볼까요, 여러분들? 헌법 33조이랑 한번 보세요. 만약에 그 법전이 없으시면 일단 오늘은 이렇게 검색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대한민국 헌법. 자, 33조. 자, 1항에 보시면 근로자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근로자는 뭐예요, 여러분들? 뭘 가진대요? 단결권도 있고요. 단체 교섭권도 있고 단체 행동권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가 협상을 할 때 사용자랑 회사랑 1대1 관계에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협상하는 게 아니라 뭘 만들어서 노조를 만들어라 일단. 그게 단결권을 보장하는 거고요. 노조 만들어가지고 이제 누구 통해서 협상해라? 노조 통해서 협상해라. 왜냐 뭉치면 뭐하니까? 세지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경우에 따라 모두 쓸 수 있다. 쟁행위도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단체행동권. 그래서 이 노동 3권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지금 권리가 3개죠. 그죠? 요거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헌법에서 이렇게 33조 1항에 근거를 두고 우리 아까 전에 최고규범 바로 밑에 뭐 있었죠? 헌법에 근거를 두고 뭐가 생긴다? 법률이 생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줄여서 제가 노조법이라고 하거든요. 할게요, 앞으로. 그래서 노조법 등이 생긴 거예요. 요 관계가 이해되시죠? 즉 근로자 한 명은 근로조건 같은 거를 정할 때 뭐가 없다? 협상력이 없으니까 이제 노조 통해서 협상하세요. 협상력을 드릴게요.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첫 번째, 요 경제적 종속성을 극복하기 위한 입법 과정을 설명해 드린 거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통은 집단적 노동관계, 노사관계, 집단법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접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 시험에서 몇 교시로 나와요? 2교시로 나와요. 괜찮으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인적 종속. 요것도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어디서 오는 거냐면 노동력의 특성에서 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노동시장에서 사실은 그 노동은 상품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상품이 거래되는 걸 전제로 아까 막 자본주의 어쩌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노동시장에서 거래되는 건 뭐예요? 기업이 사람을 채용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이 사람 자체를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사람의 노동력을 사는 거잖아요. 노동력. 이 사람 여기 출근해서 요 시간만큼 요런 일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결국. 근데 이 노동력의 특성이 뭐냐면은 노동자랑 노동력이 분리가 안 돼요. 노동력을 제공을 하려면 뭘 제공해야 돼요? 노동자를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장소에 근로자가 가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근로계약의 특성인데 사용자의 그 근로자가 해야 되는 일은 여러분들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사용자의 무엇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당연히 지휘감독을 예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좀 추상적이실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회사 입장에서는 왜 근로자를 채용하겠어요? 처음에 이제 개인 사업자를 시작할 때는 사장님이 막 하다가 해야 될 일이 느는데 나 혼자서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줄 사람 하고. 그러니까 더 사업이 커지니까 이제 막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관리자 만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커지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해야 되는 일의 양이 많은데 이걸 처리해야 되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사실은 이 근로자에 뭘 사는 거예요? 시간을 사는 거예요. 시간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 40시간, 한 달에 몇 시간, 월급 얼마 드릴게요. 대신 이 시간 동안 제가 부탁하는 일을 해주세요.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근로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자면 사용자에 뭘 받을 수밖에 없다? 지휘감독. 당연한 겁니다. 근데 제가 방금 전에 노동력을 제공을 하려면 노동자를 제공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노동자를 제공을 한다. 결국 가야 한다. 가서 사용자에 뭘 받아야 된다?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요. 문제는 사용자의 지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지금 회사에 뭐 어디 무슨 맨홀 뚜껑이 열려갖고 뭐가 파였는지 저기 좀 들어가서 뭐 떨어졌는지 봐주세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일단 지시는 했기 때문에 해야 되잖아요. 근로계약을 이행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너무 위험해요. 안전에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신체,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인격적인 문제도 있어요. 막 지시를 하는데 막 욕을 해요. 막. 그리고 모멸감을 주고요. 뭐 근무 시간 아닐 때 막 사적인 연락하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몸도 지배받고 인격도 지배받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인적 종속성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 근로자의 신체와 인격이 전부 다 누구의 처분하에 두게 된다? 사용자. 그래서 근로자를 뭐 해줘야 돼요? 보호해줘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너무 장시간 일하면 안 되고 적절하게 휴식도 해줘야 되고 위험한 데서 하면 안 되고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근로자 괴롭히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이제 하나하나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법조문을 막 만들 수밖에 없어서 자 여러분들 우리 헌법 32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헌법 32조 특히 3항 한번 보세요. 다 중요한데 제가 특히 이제 근로기준법 중심으로 설명드리려고 3항 보시기 바랍니다. 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헌법의 근거를 두고 다양하게 이제 근로자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아주 다양한 법률이 생기는데 그 중에 아주 이제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기준이 되는 근로조건의 다양한 그 기준이 되는 근로기준법 등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1대1 관계에서 근로자를 다양하게 보호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이제 개별적 근로관계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노동법의 큰 두 줄기를 좀 이해를 하셔야 이제 시작이거든요. 정리할게요. 자, 우리 노동법은 뭘 규율한다? 노동관계. 그리고 이 노동은 무슨 노동을 주로 규율한다? 종속노동. 자, 첫 번째. 경제적 종속성은 어디서 오는 종속성이에요? 근로조건 결정할 때 근로자는 뭐가 없다? 협상력이 없다. 협상력이 없어서 그냥 회사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걸 그냥 받아들인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입법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협상력을 준다. 이제는 개인이 협상하지 말고 노조 통해서 단체 협상해라. 이겁니다. 그게 이제 집단법 라인. 그리고 두 번째, 이 인적 종속성은 뭐예요? 근로를 제공할 때 이 근로자의 신체 안전, 인격 전부 다 누구의 처분? 사용자의 처분. 지휘 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는 데서 오는 종속성. 근데 그게 아주 괜찮으면 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위험할 수도 있고 근로자가 너무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근로조건 같은 거를 보호해줄 수 있는, 보장해줄 수 있는 법을 만드는 요 입법. 요게 인적 종속성 라인.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제가 아까 목차도 원래는 이제 다 보면 좋은데 요거 이제 정식 책 받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오늘 카페에 이제 가셔가지고 그 저기 목차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진위노동법도 그렇고 이제 대부분 많은 이제 그 교과서에서 적어도 얘를 포함해가지고 크게 이제 3개로 이렇게 규율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플러스 한두 개 정도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총론 파트가 있고 그 첫 번째가 이제 주로 순서의 차이이긴 한데 이제 요 인적 종속성을 극복하기 위한 이제 입법 해서 이제 개별적 근로관계법 이렇게 먼저 한번 공부하고 요거는 우리 시험에서 이제 보통 1교시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다? 요 경제적 종속성을 극복하기 위한 입법. 그게 바로 무엇이다? 집단적 노동관계. 괜찮으십니까? 요거 큰 두 줄기를 한번 잘 이해해 보시고요. 특히 경제적 종속이랑 인적 종속 요거 잘 이해해 주시고 요건 제가 판서를 해놨으니까 그냥 설명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요 종속노동에 이제 대비되는 개념으로 독립노동 말씀드렸죠? 특히 이제 노동의 특성이 뭐다? 타인을 위한 노동이라기보다는 이 노동을 통해서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노동. 해서 이제 민법이 서로 이제 사인 간에 대등한 걸 전제로 해서 그 정하고 있는 그 전형 계약 중에서 대표적인 예시가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 노동법에서 특히 뭐 근로기준법 같은 거 막 공부할 때 도급, 위임, 고용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그 제가 이제 개념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조문 한번 읽어보고 오세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자, 이 도급이라는 거는 도급인, 일을 주는 사람과 수급인, 일을 받아서 처리해주는 사람 사이의 계약이고요. 그냥 들으세요. 여러분들 안 외워도 돼요.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도급인이 왜 일을 주냐면 일을 얘가 잘하니까 혹은 내가 이제 바빠가지고 그냥 전문적으로 이걸 처리해주는 사람한테 일을 맡겨요. 뭔가 일을 해주세요. 완성해주세요. 그래서 이 수급인이 일을 완성해주면 돈을 줍니다. 그 관계예요. 그래서 얘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데 그 진정도급의 그 전형이 제가 이거 맨날 할 때마다 그 예를 드는 거 있는데 그 이사 같은 거 하면은 도배 맡기고 이런 거 있잖아요. 도배 장판 이런 거.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전문가한테 맡기면 편하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제 위임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그 일 결과물 자체의 완성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뭔가 처리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거 자체를 좀 대행해 달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얘는 그 위임인 그리고 수임인 사이의 계약인데 사무 처리를 맡겨요. 사무 처리. 그리고 그 대가로 만약에 보수를 정했다면 보수를 이제 주고받는 그 관계이다. 그래서 얘는 뭐 사무 처리의 전형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 나중에 노무사 합격하시면 대부분 위임 계약해요. 그래서 근로자나 아니면 사용자 회사나 뭐 다양하게 뭐 사건을 하든 자문을 하든 대부분 위임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무슨 노동 사건이다. 뭐 근로자가 와서 저 부당이고 당한 것 같아요. 뭐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뭐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반드시 승소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이 사건에서 필요한 서면 쓰고 뭐 출석하고 뭐 연락하고 이런 사무를 처리해주는 거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용. 이 고용이라는 건 뭐냐면 뭔가 이제 노동력이 필요한 자가 고용주가 그리고 피고용인이라고 하는데 고용주랑 피고용인 사이에 노무를 제공하고 일정한 대가로 이제 보수를 지급받는 걸 전제로 합니다. 사실은 이제 근로계약이랑 상당히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이 조문 자체에서는 일단 당사자가 다르고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표현은 사실 없기는 해요. 그래서 이 민법상 고용은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가 대등한 고용관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만 그냥 수험적으로는 그러려니 하시고 우리 판례는 경우에 따라서 이제 근로관계랑 고용관계를 막 섞어서 쓰기 때문에 얘는 그냥 조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관련 개념 설명해 드렸고요. 요거는 여러분들 그래도 연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는 게 맞고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책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죠. 자, 제 1절에 그 노동법의 의 보시면요. 요거는 여러분들 지금만 볼 거예요. 지금만. 자, 그래서 로마자 1번의 노동법의 개념 나와 있죠. 요거는 체크하고 읽어보세요. 제가 이제 앞으로 기본서 볼 때요. 여러분들께 다 읽어드리면 너무 좋은데 시간 관계상 다 못 봐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거 그냥 여러분들 몫을 넘길게요 하는 거는 꼭 읽어는 주세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같이 보는 거는 체크해 두시고 그래도 좀 더 자세히 보시고 그리고 특히 제가 별표치라고 하시는 건 뭐 해야 된다? 결국 외워야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로마자 1번은 체크하시고요. 첫 번째 문단에 노동법이란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되어 있는데 그냥 노동관계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은 여기서 노동관계는 나와 있죠? 여기서 노동관계 한 번 더 동그라미 하시고 꼭 읽어보세요. 요거 제가 그 사실상 설명해 드렸고요. 로마자 이번에 시민법과 노동법에서 이 한 개 뭐 해서 쭉 나와 있었죠. 제가 방금 전에 요거 막 해가지고 설명해 드린 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시고 넘기세요.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 7페이지 노동법의 생성 발전, 이것도 지금 설명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요것의 그 구체적인 내용도 그냥 여러분들의 몫으로 넘길게요. 자, 넘기고 8페이지 노동법의 규율 대상인데 로마자 3번은 별표입니다. 별표. 이거는 뭐 외워서 쓸 걸 전제로 준비한다기보다는 당연히 알아야 돼요. 노동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1번의 의의 보시면 첫 번째 줄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에서 노동관계 규율법 물결 표시하시고요. 자, 여기서 노동은 독립노동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제가 하는 이런 자영업자의 노동이 아닙니다. 그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무슨 노동이다? 종속 노동이다. 별표 치시고 동그라미 2번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각주에 보시면은 4번 있죠? 각주 4번. 요거는 꼭 읽어보시고 다른 각주도 읽어보세요. 자, 다시 본문으로 올라오셔가지고 2번에 보시면 종속 노동의 내용 해가지고 양괄에 1번에 경제적 종속성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줄 경제적 종속성이란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에 맡김 나와 있는데 주된 소득 보이시죠? 주된 소득, 취업관계 의존에다가 물결 표시. 옆에다가 살짝 써주셔도 좋아요. 근로조건 결정 시 뭐가 없다? 협상력 X.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근로조건 결정 시 협상력 X. 여기 써놨죠? 여기 협상력 X. 그러니까 협상력을 준다 이거고요. 그리고 양괄호 이번에 보세요. 인적 종속성 동그라미 하시고 노동력 제공하는 과정 물결 표시, 사용자의 지배 물결 표시. 요것도 뭐 나와 있는데 여기다가 써놨죠. 근로제공 시 지휘 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신체 인격 지배받는다. 그겁니다. 신체 인격 지배. 그리고 조직적 종속성도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로마자 3번은 제가 별표 쳐드렸고, 자, 그리고 로마자 4번에 보시면 노동법의 체계 나와 있죠? 그래서 목차만 봐도 알 것 같아요. 이제 집단법.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굳이 안 읽어봐도 되죠?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간 관계상 넘길게요. 그리고 9페이지 개별적 근로관계법. 이것도 읽어보셔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각각 노조법, 근로기준법 있죠? 그죠? 읽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밖에 부문도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의 몫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법이 왜 생겼냐, 뭐냐, 요거 지금 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핵심은 뭐다? 종속 노동에서 이 종속성을 이해하는 거. 이게 여기서 핵심이니까 요거 보고 나머지는 가볍게 보고 넘기시면 되고요. 자, 이제 좀 본격적으로 쟁점을 좀 보러 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노동법의 법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제가 밑에다가 영어를 썼죠? 이게 아무래도 저도 이제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영어를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영어 평소에 잘 안 쓰는데 이렇게 IRAC, 뭐 리갈 소스 이런 것만 가끔 쓰는 거 보면서 약간 자괴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아까 판사하는데 오랜만에 영어 쓰네. 약간 좀 이렇게 재미없나요? 자, 한번 볼게요. 이 법원이 뭐냐? 이게 법의 연원의 줄임말이고 이게 그 영어로 하자면 리갈 소스인데 쉽게 말하면 이거 제가 아까 전에 3단 논법 설명해 드렸죠. 그 3단 논법의 구체적 작용 중에 하나가 재판이었잖아요. 그 재판할 때 제가 어떻게 판사를 했었냐면은 소제기해서 이제 절차가 시작되면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가지고 법원의 의사표시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요거 할 때 그 중요한 이제 사실관계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주요 사실 확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뭐 한다? 실제로 법을 적용한다. 판사님께서 법을 적용해서 뭐 한다? 판단한다. 요렇게 제가 아까 판사했었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여기서 판사님께서 판결하려고 보시는 법 있죠. 요게 법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소전제가 확정이 됐을 때 그 대전제로서 과연 요 사실관계에서 요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보고 이거를 적용을 할 수 있을까 해서 그 어떤 것이 법원이에요. 이게 되시죠? 그러니까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판사님께서 뭘 보실 수 있냐. 되셨죠? 그게 바로 이제 법원이고 법원의 의미를 설명해 드렸고요. 여기서는 제가 크게 보면은 두 개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법원이 종류가 뭐가 있냐. 법원의 종류. 그리고 이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용할 수 있는 법원이 하나면 좋은데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때 뭐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냐. 요거 두 가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법원의 종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미 반은 답이 나왔어요. 아까 제가 요거 3단 논법 하면서 법의 의미, 법의 분류 하면서 막 설명해 드렸던 그거 잠깐 떠올려 보세요. 그때 제가 이 법을 어떻게 설명해 드렸죠? 특히 법의 의미 막 이렇게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무슨 자연법이 있고 실정법이 있고 막 그러면서 말씀드렸었죠. 그 실정법을 제가 어떻게 설명해 드렸어요? 사회 규범 중에서 국가가 만든 거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그러면은 절반은 나오죠. 이 법원이 될 수 있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규범 중에서 누가 들어가요? 법규범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사회 준칙 중에서 사회 규범 중에서 국가가 만든 거는 기본적으로 뭐가 될 수 있어요? 법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종류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 말고 이제 나머지 것들도 과연 판사님께서 판결을 하실 때 직접 적용하는 근거로서 법원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크게 분류를 제가 세 가지로 해놨어요. 일단 규범 자체, 그리고 규범을 해석한 거, 그리고 룰, 규칙이 아니라 일정하게 존재하는 사실, 얘가 법원이 되는가 해서 분류를 해놓고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요거 볼게요. 법원이라는 말이 좀 추상적이시죠? 아닌가요? 지금 눈빛을 보니까 추상적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와서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판결문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적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의 범위에 들어가는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서 이제 첫 번째 규범 중에서 국가가 만든 거 법규범. 법규범은 여러분들 당연히 뭐가 돼요? 당연히 법원이 됩니다. 당연히 법은 여러분들 강제성이 있잖아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얘는 제가 아까 전에 서열 매겨드렸잖아요. 제일 위에 뭐 있었어요? 헌법. 그 다음 뭐 있었죠? 법률. 그리고 법률에서 그 대강 그 기본 원칙 정하고 근거를 들고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만들어진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이런 것도 있었죠. 걔네들 다 가능해요, 여러분들.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책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외워서 쓸 거 없어요. 다만 여기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거. 이 법률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뭐 경우에 따라 이제 그 ILO에서 우리나라 뭐 비준한 협약이라던가 이런 애들 있죠? 얘네들도 경우에 따라 이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도 있다. 뭐 지금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책 이따 체크해 드릴게요. 이거 말고 이 법률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지금 뭐 공부하니까? 노동법 공부하니까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 이런 거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얘네들 말고 사실 이제 대원칙적인 거 있잖아요. 뭐 민법이라던가 형법이라던가 이런 것도 당연히 적용될 수 있을 것이고. 괜찮으시죠?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노동법에서는 이 노사 자체 규범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처음 보니까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사 자체 규범은 준칙인데 누가 만든 거예요? 노사가 만든 거예요. 국가가 만들면 법규범이고요. 국가가 만든 게 아니라 뭐 회사가 만들거나 노동조합이 만들거나 같이 만들거나 근로자랑 만들거나 하면 노사 자체 규범입니다. 이거 차이점이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얘네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애들이 이렇게 크게 4가지 있거든요. 근데 이 규약은 규약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이 규약이라는 거는 노동조합에서 내부적으로 헌법 같은 거예요. 노조라는 단체, 근로자들이 조직한 단체에서 내부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제 노동조합과 조합원들 사이는 당연히 구속이 되겠죠?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 뭐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징계했다. 뭐 이런 문제들이 막 생기면 당연히 그런 징계 처분의 효력이라던가 이런 거 따질 때 규약 같은 거 봐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요. 요거 3개를 중심으로 봅니다. 요거 3개. 이거는 정확하게 이해합시다, 오늘. 자, 얘네들은 서열인데요. 그 서열을 이렇게 나눈 근거를 제가 옆에다가 써놨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 제일 최상위 규범이 뭐냐면 단체협약이에요. 단체협약. 그 단체협약은 여러분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대한 관계에서요. 상위 규범이에요. 자, 그 이유와 관련해서 근로기준법부터 한번 볼까요? 근로기준법 일단
그래도 폈으니까 15조 먼저 한번 볼게요. 이따가 또 봐야 되겠지만 15조 한번 보겠습니다. (15조) 1항이랑 2항을 보니까 어때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뭐는요? 근로계약은 뭐가 된대요? 무효가 되고요. 무효가 된 부분은 누가 채운대요? 근로기준법이 채운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요.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라는 거예요. 자, 강행법규라는 게 뭐냐면요.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그게 강행법규예요.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 15조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을 표현하는 조문이고요.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띄워두시고요. 96조 한번 보실래요? 96조. 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96조 보시고 그래도 바로 인접해 있으니까 97조 한번 보시고요. 뭔가 비슷한 조문 있죠. 15조랑. 그죠? 그리고 노조법 잠깐 넘어가 볼까요? 노조법 33조. 보셨어요? 한번 요거를 종합해서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일단 이 단체협약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집단법, 노조법 공부할 때 나오는데요. 그 아까 전에 제가 이제 근로자들은 뭐가 없어서 협상력이 없어서 이제 뭐를 만들어서 노조 만들어서 노조 통해서 그 협상하는 걸로 그 입법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노조가 회사랑 교섭을 해가지고 타결이 되면 뭘 체결한다? 단체 협약을 체결해요. 그거는 이제 단체 협약은 기본적으로 노조랑 회사가 체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실 기본적인 성격은 계약입니다. 서로 합의를 했어요. 합의. 근데 이제 계약은 원래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만 원래 구속을 해야 되는데 이 단체 협약은 좀 특이한 게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노조의 구성원이 조합원 그리고 경우에 따라 이제 비조합원들한테도 적용될 수 있지만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조합원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그 적용이 되고요. 특히 노조법 33조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단체 협약상 기준에 뭐 하면 위반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뭘 만들어버려요? 무효. 그리고 누가 채워요? 단협. 약간 뭐 같아요? 근로기준법 15조랑 조금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체 협약이 적어도 누구에 대한 관계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대한 관계에서는 마치 근로기준법 같이 강행법규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 설명이 이해되세요? 그쵸? 왜냐면 얘네들은 얘를 위반하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이 단체 협약이 얘네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뭐다? 상위규범이다. 그리고 제가 특히 이 노조법 43조를 가지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대한 관계에서 마치 뭐 같은 효력? 근로기준법 같은 강행법규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규범적 효력이라고 할게요. 요거 아셔야 돼요. 지금 한번 들어놓으세요. 지금 들어놓으세요. 이거 계속 나와요. 이 규범적 효력이라는 그 말이 왜 나왔는지 조금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이 규범적 효력은 보니까 노조법 33조를 보시면 1항이 있고 2항이 있는데 마치 근로기준법 15조의 1항이랑 2항 같죠? 2항이랑 비슷하죠? 완전 똑같진 않죠? 그쵸? 그래서 이 규범적 효력은 보면은 1항에 이 기준에 위반하면은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게 강행적 효력. 그쵸? 그리고 위반을 해서 무효가 되면은 누가 채운다? 단체 협약에 채우는 보충적 효력.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 33조 1항이랑 2항을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지금 처음으로 얘가 등장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해 드려요. 근데 이 취업규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취업규칙도 아까 97조 보시니까 다시 근로기준법 펴보셔도 돼요, 여러분들. 97조 다시 펴보세요. 자, 취업규칙은 우리 아까 케이스 2번. 제가 두 번째 시간에서 케이스 2번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취업규칙은 뭐냐면요.
회사가 근로 조건이나 복무 효율 같은 거를 표준화해가지고 획일적으로 정하기 위해서 만든 규칙이에요. 회사가 인사 노무 관리를 편하게 하려고 그냥 정형화된 규범을 딱딱딱 만들어버린 게 취업규칙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일방적으로 만든 거. 이건 노조랑 회사가 같이 만든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취업규칙은 단체협약보다는 하위규범인데 97조로 보니까 누구보다는 상위규범이에요. 근로계약보다는 상위규범이죠. 이거 뭘로 되어 있어요? 97조 때문이고 이 97조도 근로기준법 15조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 97조가 근로계약에 대한 관계에서 상위규범이다. 이거 똑같이 뭐라 그래요? 규범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이 97조 똑같아요. 취업규칙이 근로계약에 대한 관계에서 마치 뭐 같다?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같은 그런 효력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복습해 봅시다. 지금 97조 같은 경우에는 그 문장이 몇 개예요, 여러분들? 2개죠. 점으로 지금 찍혀 있잖아요. 그 앞에 거 뭐라고 읽는다 그랬어요, 아까 전에? 1문 내지는 전문. 뒤에 있는 거 뭐라고 읽는다 그랬죠? 후문. 2문 내지는 후문. 자, 그럼 전문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취업규칙 기준에 미달하면 뭐가 된다? 무효. 똑같이 강행적 효력. 그리고 후문 뭐예요? 보충적 효력. 외우실 수 있겠죠? 요거 기억하실 수 있겠죠? 이거는 여러분들 기본입니다. 요거는 외워야 돼요. 요거 이름 자체는. 되셨죠? 자, 그리고 근로계약의 가장 하위 규범. 사실 여기 제가 4조 써놓긴 했는데 이 4조는 없어도 당연히 이제 근로자랑 회사가 서로 이제 자유의사 하에 근로자 동의받아서 체결하는 거, 근로자랑 사용자가 체결하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확인적 규정입니다. 복습하실 때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얘네들 처음 나와가지고 개념 설명해 드렸고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 설명해 드리면서 이거에 비추어서 얘네들의 규범적 효력의 이름과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거 복습해서 오세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정리할게요. 지금 우리 법원에 종류하고 있고요. 이 법원의 종류 중에서 일단 규범이 법원이 될 수 있는가 요거 말씀드렸고요. 규범은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만든 규범 그리고 노사자치 규범 다 법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규범 자체, 준칙 자체가 아니라 준칙을 해석한 게 과연 직접적인 법원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한 논의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아까 전에 2번째 시간에 우리나라는 무슨 나라라고 말씀드렸죠?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문법주의는 뭐가 중요해요? 법전이 중요합니다. 대륙법계는 법전이 중요해요. 근데 영미법계는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판례가 법이에요. 그래서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법전이 법원이지 법전을 해석한 판례는 법원이 될 수가 없어요. 다만 이것도 이제 누가 해석했는가로 좀 나눠야 되는데 이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거는 경우에 따라 법원이 될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이 뭐라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법률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판단하는 게 헌법재판소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법률이 헌법을 위반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할 수 있는 결정 중에서 뭐 단순 위헌 결정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위헌 결정은 여러분들 만약에 있게 되면요. 그 해당 조문은 바로 효력 상실해요. 그리고 다른 국가기관을 기속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고요. 요거 말고 일반적으로 이제 대법원 판례 이런 거는 법원이 될 수가 없어요. 법이 아니니까. 근데 사실상 구속력은 엄청나게 크겠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판례는 구속력은 사실상 있지만 직접적으로 판례를 법원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어요. 법이 아니니까. 규범이 아니니까. 그리고 행정해석이라고 해가지고 요것도 이제 교과서 보시면 자주 나오고 사실은 현장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특히 대표적으로 행정해석 중에서 노동부에서 어떻게 이제 지침 나오고 어떻게 보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어쨌든 요것도 뭐 한 겁니까? 규범 자체가 아니라 규범을 뭐 한 거니까 해석한 거니까 규범이 아니므로 법원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쟁점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규범 자체는 법원이 될 수 있다. 근데 규범을 해석한 거는 헌법재판소가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사실. 요거는 지우고 다시 지워도 되죠. 지울게요. 사실이 법원이 될 수 있는가? 사실 법원이라는 게 사건이 뭐냐에 따라서 좀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민사적으로 뭐 돈 달라는 청구한다라고 칩시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달라는 청구를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판결문을 받는 방법으로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한다. 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가 있어야 돼요?
돈 달라는 청구 같은 거 하려면 청구권이 있어야죠. 권리가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전에 법률 관계 중에서 권리와 의무라는 개념을 크게 설명해 드렸죠. 이 권리라는 건요, 내가 원하는 걸 실행시킬 수 있는 힘이고 그 힘을 법이 부여를 한 거예요. 그게 권리. 그리고 이 권리에 대응해서 보통은 의무가 있을 수 있죠. 그 의무는 그 권리에 대응해서 뭡니까? 구속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그거거든요. 그럼 법적으로 뭔가를 이제 청구를 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권리가 있어야 돼요. 청구권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약간 스포했죠. 청구권이 있으려면, 권리가 있으려면, 의무가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근거가 있어야 된다. 법적인 근거. 그리고 그 법적인 근거가 리갈 소스인 거고. 라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규범. 권리 의무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쵸? 법규범. 뿐만 아니라 뭐요? 노사야치 규범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상여금 얼마 드릴게요. 뭐 이런 거 있으면은 당연히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룰이 아니고 그냥 존재하는 사실, 팩트. 그게 바로 권리 의무의 근거가 될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얘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사실이요. 단순히 한 번, 일회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되게 오랫동안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똑같은 비슷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행해져 오면 문제가 돼요. 왜냐면 그런 행위가 있게 되면은 그걸 둘러싼 당사자들이 뭘 하게 될 거니까 기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할 때 제일 많이 예를 드는 게 뭐가 있냐면 회사에서 창립 이래로 구성원들 전부 다 생일날 현재 가치 기준으로 10만 원에 상응하는 선물을 줬다라고 칠게요. 아니면 상품권을 줬어요. 그냥 10만 원을 준 거예요. 한 50년 동안. 그래서 제가 한 20년 전에 이 회사 입사를 했는데 저 20년 동안 매년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으로 합시다. 여러분들 좀 더 감정이입을 해달라고. 100만 원. 자, 100만 원을 줬어요. 그래서 저 20년 동안 그 100만 원 받았거든요. 그럼 이제 올해 생일에 당연히 뭘 받을 거라 생각해요? 100만 원. 그리고 이 100만 원은 금액이 크잖아요. 그러면은 이번 달에 나 생일 있는데 월급은 얼만데 회사에서 100만 원 오니까 나 이거 사서 이거 합쳐갖고 가방 사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다 짜놨어요. 막 아니면 여행 가야지 하면서 그걸 신뢰하고 막 지출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돈을 안 주는 겁니다. 100만 원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조치. 가만히 있는다. 아니면 회사에다가 물어본다. 어떻게 하실래요? 그럼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혹시 비슷한 다른 사례가 있는지를 조사한 후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한다. 자, 이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세 번째. 자, 가만히 있으면 그건 어쩔 수 없고 물어보는 거 그냥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사례가 보면은 이게 돈 달라고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이 100만 원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저한테? 청구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청구권의 근거가 근로기준법에 있어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이 없거든요. 그냥 오로지 20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왔던 그 사실 요거 하나뿐이에요. 요거 하나뿐.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요걸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요. 되게 오랜 기간 동안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져 온 사실 요거를 제가 이제 관행이라고 하겠습니다. 관행. 과연 이렇게 관행이 존재하는 경우에 이거를 근거로 내가 청구권이 있다. 돈 달라는 청구권이 있다. 100만 원. 그러면 제가 권리를 주장하면 상대방인 회사는 뭐가 있겠어요? 100만 원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 권리 의무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판사님께서 과연 이 관행을 직접적인 근거로 해서 너 100만 원 청구권 있고 너 100만 원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을 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됩니다. 쟁점 이해되시죠?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관행은 뭐가 아닙니까? 팩트의 개념이지 룰의 개념이 아닙니다. 규범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까 법원은 규범, 준칙이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관행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될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겠죠? 이런 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판례가 취하는 태도, 판례 구조, 판례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어떻게 보는가, 그죠? 그래서 이 예외. 그래서 보통 이제 예외적인 경우는 판례가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 요건 같은 거 막 제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여기서도 우리 판례가 관행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근거로 바로 권리 의무를 도출할 수는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권리 의무를 도출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면서 요건을 제시해요. 근데 맞춰보세요. 어떠한 요건을 출력하면 될까요? 맞춰보래. 좀 갑자기 너무 훅 들어왔네요. 힌트는 여기 있어요. 법원. 법원이 뭐라고 했죠?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네요. 규범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규범, 리갈, 로우의 개념. 그러니까 그 넓은 의미의 규범. 즉, 이 사실이 뭐가 되면 되냐면 규범화 되면 돼요. 규범화. 그걸 가지고 우리 판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시로 그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요. 이게 사실인데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규범적 사실로 명확히 승인되던가. 명확히 승인. 이게 뭐냐면 지켜야 되는 사실로 구성원들이 전부 다 승인을 했다거나 아니면 사실이긴 한데 이 사실상의 무엇이다? 제도. 이 제도도 여러분들 결과적으로는 법적인 개념인 거죠. 요거로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뭐에 의해서 지지가 돼야 된다? 규범 의식에 의해서 지지가 되고 있으면 이 관행은 예외적으로 뭐가 될 수 있다? 권리 의무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요.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실이 규범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 예시예요, 예시. 예시고요. 결과적으로 이 사실이 구성원들의 규범 의식에 의해서 지지가 되고 있으면 얘는 예외적으로 규범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거라는 겁니다. 되게 추상적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외워야 되는 판례이고 전적에서 이제 같이 써야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연기라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데 판례가 이 규범 의식에 의해서 지지가 되고 있다고 인정한 사례가 없어요. 상당히 엄격한 요건입니다. 그치만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그 100만 원 지금 설명해 드렸죠. 생일날 100만 원. 이게 모든 구성원들이 이 회사에서 생일날 마땅히 당연히 100만 원을 지급받아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노동법을 그래도 공부를 하시니까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단협 찾아보고 취업규칙을 찾아볼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 할 수 있어요. 잘 모르니까. 그치만 당연히 회사는 해줘야 된다 생각해요. 왜? 그거 단체업에 있는 거야. 혹은 그 취업규칙에 당연히 있어. 회사 해줘야 돼.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지켜야 되는 사실로 그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규범 의식에 의해서 지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관행의 법적 구속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요거 설명해 드렸는데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좀 외워주시고 여기에 제가 이제 부가해서 이 관행의 법적 성격 요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연기라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이제 관행의 법원성이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권리 의무의 근거가 된다면 이란 전제하에요. 그럼 회사가 지금 10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죠. 근데 회사가 지금 사정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근로자 수가 막 한 5천 명이에요. 그래서 100만 원을 지급 못 하는 겁니다. 아니면 100만 원이 아니라 뭐 10만 원씩밖에 못 줄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그거를 일률적으로 다 줘라 그러면 그것도 좀 부당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관행을 불이익하게 변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좀 문제될 수 있어요. 회사가 어려우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다양한 견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관행을 예를 들면 법적 성격을 이제 뭘로 보냐에 따라서 이 불이익 변경의 요건이 달라지는데 만약에 계약으로 보면 개별 근로자에 뭘 받으면 돼요?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아직 취업규칙 공부는 안 했는데 취업규칙으로 만약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견해의 대립이 있거든요. 근데 판례 없어요. 판례 없고요. 근데 이제 뭔가 하급심 판결인데 취업규칙처럼 본 그런 판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적 동의를 받으세요 하는 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제가 법원 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여기까지 잠깐 책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10페이지 보시면 노동법의 법원 해서 로마자 1번에 서설 해서 첫 번째 줄 노동법의 법원이라 나와 있는데 노동관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 그러니까 분쟁이 발생한 겁니다. 노동관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다가 물결 표시, 법관이 기준으로 삼아야 될 규범의 존재 형식, 물결 표시.
그래서 이 규범이면 원칙적으로 법원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법원이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법 그리고 노사자치규범 나와 있죠? 법, 노사자치규범 각각 동그라미 하시고요. 요 서술은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해는 하셔야 되고요. 자, 내려오시고 로마자 2번에 보시면 법원의 종류 해서 제가 규범 해서 노동관계법령에서 국가가 제정한 실정법 요거 먼저 설명해 드렸었죠. 그래서 목차를 쭉 보면은 일단 헌법 있고요. 그리고 양가로 2번에 보시면 뭐 있어요, 여러분들? 법률 있죠. 요거 외워서 쓸 일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읽어보세요. 대신 꼭 읽어보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시면 국제협약, 그래서 우리나라가 비준 공포한 ILO 협약 등 국제협약의 경우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2번에 노사자치규범 있죠? 요거 별표 치세요, 여러분들. 요거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렸죠. 자, 단체협약이 뭔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줄 단체법 동그라미 하시고 누구랑 누가 체결한 거죠? 노조와 같은 근로자 단체,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물결 표시.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규범적 효력, 제가 이거 아까 엄청 강조해 드렸는데요. 이거 한번 외워보세요, 여러분들. 규범적 효력, 노조법 33조. 제가 아까 규범적 효력은 또 무슨 효력이 있다 말씀드렸죠? 강행적 효력, 보충적 효력. 옆에다가 쓰세요. 강행적 효력, 보충적 효력. 자, 그리고 양가로 이번에 취업규칙. 그래서 첫 번째 줄 취업규칙은 동그라미. 요거는 회사가 근로조건 같은 것을 이제 통일적으로 적용하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사용자 동그라미. 획일적 적용까지만 그냥 물결 표시하시고요. 요건 나중에 다시 공부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줄 보시면 규범적 효력 얘도 똑같이 동그라미. 97조도 체크하시고 마찬가지로 뭐라고 쓸까요? 강행적 효력, 보충적 효력 똑같이 쓰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양가로 3번에 근로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근로계약 나와 있는데 그 두 번째 줄에 금기법 2조 1항 4호 물결 표시 그리고 세 번째 줄에 금기법 4조 물결 표시 복습하실 때 한번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근데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양가로 4번에 보시면 규약 요것도 동그라미. 제가 이거 아까 먼저 설명해 드렸었죠? 노조 내부의 헌법 같은 규범이다. 그래서 노조법 11조 물결 표시하시고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각주로 내려오시면 12번, 13번, 15번 있죠. 특히 15번 요거 여러분들 잘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하세요. 넘어가시고 12번 노동관행 별표 치시고 자, 양가로 1번에 보시면요. 이 노동관행이란 장기간 동그라미 계속적 반복적 동그라미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사실 관행 동그라미 노사간 행위준칙, 그러니까 규범성을 인정받은 거를 전제로 행위준칙으로 인정 물결 표시. 그 요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가로 2번에 보시면 문단이 두 개죠. 첫 번째 문단 왼쪽에다가 원칙, 두 번째 문단에 예외 이렇게 쓰시죠. 원칙, 예외. 그리고 첫 번째 문단에서 보시면 얘는 이제 규범이 아니고 첫 번째 줄 오른쪽에 보시면 사실에 불과 물결 표시. 두 번째 줄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물결 표시. 근데 예외적으로 가질 수도 있다. 권리 의무의 근거가 될 수 있다. 100만 원 청구권 생각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에다가 세모, 근로계약의 내용, 물결 표시. 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룬다는 게 권리 의무의 근거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 명확히 승인. 두 문자 따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두 문자는 앞으로 이제 키워드에다가 여러분들 암기하시기 쉽게 따드릴 텐데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활용 여부를. 근데 이제 따드릴게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에다가 규사명승 또는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해서 사제 확립 해서 마지막 줄에 규범의식에다가 세무. 여러분들 제가 아까 요건이 뭐라 말씀드렸죠? 규범의식을 갖추고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규사명승 또는 사제 확립이 규범의식의 예입니다. 예. 자, 내려오시고 양가로 3번은 노동관행의 법적 성격 이런 논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특히 노동 관행의 법원성이 인정되는 경우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한 요건과 관련해서 논의의 실익이 있고요. 학설은 이거 말고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판례 바로 볼게요.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이에 대해 직접적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물결 표시하시고, 다만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보시면 사용자가 노동 관행의 구속력을 배제하려면 무슨 절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하급심 판결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물결 표시, 하급심 판결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존재 자체는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출제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각주 16번이랑 17번 요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13페이지 넘기시면 4번에 판례 및 행정해석 있죠. 제가 요것도 설명해 드렸어요. 대법원 판례랑 양가로 3번의 행정해석은 법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치만 구속력은 있어요, 사실상. 그리고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법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각주 18번이랑 20번 요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자, 넘어갑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싶은데요. 바로 해도 되겠지만 계속 이어서 하면 여러분이 힘드실 것 같아서 5분만 쉬어도 될까요? 5분만 쉴게요. 지금 16분이니까 21분에 그냥 이어서 이렇게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네, 21분에 시작하겠습니다.